11세기 말 동로마 제국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한때 큰 위세를 떨치면서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아나톨리아,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방대했던 영토는 점차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패하면서 아나톨리아마저 셀주크 튀르크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무려 1000년 넘게 로마가 지배하던 아나톨리아가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에 남아있던 마지막 영토도 노르만족인 로베르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 동로마 제국은 발칸 반도의 영토만 겨우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자리를 노린 수많은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방만한 재정 관리로 국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해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알렉시오스 콤니노스였습니다. 이 영상은 알렉시오스의 딸 안나 콤니니가 쓴 알렉시아드를 주로 참고했습니다. 알렉시아드는 안나 콤니니가 아버지 알렉시오스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한 책으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의 배경과 당시 동로마 제국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알렉시아드의 주인공 알렉시오스는 탁월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알렉시아드에 따르면 그는 수염이 갓 자라기 시작한 18살 정도의 나이에 이미 군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미하일 황제는 그에게 동쪽에서 일어난 루셀의 반란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루셀은 프랑크 출신의 용병 대장으로 아나톨리아가 튀르크족에게 넘어가는 혼란을 틈타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튀르크족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루셀은 승승장구하면서 동로마 제국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아나톨리아로 파견된 알렉시오스는 튀르크족을 매수해서 루셀을 금방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알렉시오스는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루셀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1077년 보타니아티스가 정변을 일으켜서 새로운 황제가 됐습니다. 보타니아티스는 젊었을 때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그가 황제에 올랐을 때는 80에 가까운 고령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황제에 오르는 걸 반대한 브레니오스와 바실라키오스가 각각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알렉시오스에게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알렉시오스는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단 1년 만에 이들을 모두 격파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브리에니오스와 바실라키오스는 동로마 법에 따라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알렉시오스는 큰 환호를 받으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왔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모든 도시의 여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방문한 누군가는 이 도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땅 위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확실히 지구상 어디에도 그런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은 없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다. 한편 혼자의 힘으로 세계의 반란을 진압한 알렉시오스는 보타니아티스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렉시오스와 그의 형 이사키오스를 만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제의 다른 신하들이 형제를 질투해서 끊임없이 이들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듣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에 대한 험담과 모함은 집요해질 뿐이었습니다. 황제가 간신들에게 설득돼 형제를 잡아들이는 건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결국 알렉시오스와 그의 형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바에야 차라리 반란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한밤중에 몰래 수도를 빠져나간 형제는 빠르게 군을 모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 위상에 버금가는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보통 방법으로는 함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시오스는 자신의 가장 큰 장기를 활용했습니다. 바로 매수와 설득이었습니다. 그는 성벽 위에 있는 수비 대장을 꼬드겨서 성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문이 열리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진입한 알렉시오스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도시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렉시오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병사들이 도시를 약탈한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교회와 성지, 그리고 모든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을 약탈했고 사방에서는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알렉시오스는 학살과 약탈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한 알렉시오스와 그의 형 이사키오스는 보타니아티스 황제를 폐위시키고 수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렉시오스와 이사키오스 중에서 누가 황제가 될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분쟁을 피하고 싶었던 이사키오스는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던 동생 알렉시오스에게 황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대신 이사키오스는 황제 다음으로 높은
세바스토 크라토르가 됐습니다. 그렇게 알렉시우스가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알렉시아드를 쓴 안나 콤니니는 그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렉시우스는 특별히 키가 크진 않았지만 어깨가 벌어지고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다가갈 수 없는 권위와 위엄이 느껴졌다. 그의 능수능란한 언변은 듣는 이들을 사로잡아서 토론에서든 행동에서든 따라잡을 자가 없었다. 물론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쓴 글이어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시우스의 행적을 보면 그가 엄청난 달변가였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시우스가 황제가 된 1081년, 동로마 제국은 당장 멸망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동쪽에선 튀리크인이 국경지대를 약탈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페체네크와 같은 이민족이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남부를 차지하고 있던 노르만 세력이 동로마 제국으로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던 인물은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의 로베르 기스카르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용병으로 활동하다가 어느새 자기만의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원래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는데 제국이 약해진 틈을 타 로베르가 이탈리아 남부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활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 나라를 차례차례 병합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아우르는 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알렉시우스가 황제에 오르기 4년 전인 1077년, 로베르의 위협을 느낀 미하일 황제는 자기 아들을 로베르의 딸과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보타니아티스가 정변을 일으켜서 미하일 황제를 퇴위시켰고 로베르의 딸은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자 로베르는 폐위된 미하일을 다시 황제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1081년, 로베르는 약 1만 5천의 대군을 동원해 동로마 제국 서부의 주요 도시였던 디라히온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동로마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는데 일단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습니다. 수도에는 300명도 안 되는 병사가 전부였고 국고가 거의 바닥나서 용병을 고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알렉시오스는 어떻게든 병사들을 굴거 모아서 로베르가 기다리고 있던 디라히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거의 안 된 병사들이 대부분이어서 로베르의 군대가 전력에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디라히온에 도착한 알렉시오스는 장군들을 불러놓고 로베르와 전투를 벌여야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팔레올로고스가 전투에 반대했습니다. 팔레올로고스는 디라히온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관자놀이 근처에 화살이 관통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화살 끝만 잘라내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팔레올로고스뿐 아니라 경험 많은 대다수의 장군들이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보급만 차단하며 로베르의 병사들이 저절로 물러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혈기 넘치는 젊은 장교들이 싸워야 한다고 말하자 알렉시오스는 결국 정면 승부를 벌이기로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동로마군은 로베르의 군대를 맹렬히 밀어붙였고 두려움을 느낀 노르만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을 멈춰 세운 건 로베르의 아내 시켈 가에타였습니다. 그녀가 겁먹은 병사들에게 남자답게 굴라면서 호통을 치자 그제야 정신 차린 병사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번 전세가 역전되자 동로마군은 잘 훈련된 로베르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동로마군은 패주했고 알렉시오스 황제도 혼자서 말을 타고 겨우 탈출했다고 합니다. 디아리온에서 패한 동로마군은 몇 번 더 반격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패배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시오스는 포기하지 않고 로베르를 몰아낼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알렉시오스는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를 부추겨서 로마의 교황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당시 하인리 4세와 교황은 앙숙으로 유명했는데 교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베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위협받자 로베르는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베르는 돌아가면서 그의 아들 보헤몽을 남겨두고 공격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두 차례 전투에서 동로마군의 승리를 거둔 보헤몽은 한때 발칸반도 서부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리사 전투의 승리를 기점으로 전황은 동로마 제국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알렉시오스는 또 보헤몽의 부하들을 뇌물로 꼬드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점점 보헤몽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알렉시오스를 도우러 온 베네치아 함대도 공격에 합세하자 보헤몽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1084년
로베르가 돌아와서 또다시 공격을 시도했지만 바다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동로마 제국과 알렉시오스는 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인 1087년 북쪽 이민족인 페체네크족과 쿠만족이 북쪽에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10만이 훨씬 넘는 병력으로 제국의 북쪽 영토를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하지만 노르만의 침공을 막아내느라 힘을 소진한 동로마 제국은 이들을 한꺼번에 상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페체네크족과 쿠만족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걸 포착한 알렉시오스는 쿠만족을 동로마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로마 쿠만 연합군과 페체네크족은 레부니온이라는 곳에서 결전을 치렀는데 이 전투에서 알렉시오스가 이끄는 동로마군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페체네크족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날에 대해 알렉시아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 단위의 남자들뿐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까지 포함한 온 민족이 그날 완전히 쓸려나갔다. 이날은 4월 29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딱 하루 차이로 페체네크인들이 5월을 보지 못했다는 익살스러운 노래를 만들었다. 이때 페체네크족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서 이후에는 더 이상 동로마에 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렉시오스는 단시간에 노르만과 이민족의 침략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혼란이 수습되자 이제 알렉시오스의 시선은 아나톨리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튀르크족을 상대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알렉시오스는 서방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알렉시오스는 새로 교황이 된 우르바노 2세에게 사절을 보내서 함께 튀르크족을 몰아내고 교회를 보호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르바노 2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클레멘스란 인물이 나타나 자기가 정당한 교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지가 불안정했던 우르바노 2세는 알렉시오스의 원조 요청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로 합니다. 그의 계획은 기독교 세력을 한데 모아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또 성전에 참여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에게 성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유럽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은자 피에르, 프랑스 왕의 형제이자 베르망도와 백작인 위그, 신성 로마 제국 출신의 고드프로아, 툴루스 백작 레몽, 그리고 타란토의 공작 보에몽이 있었습니다. 보에몽은 불과 몇 년 전 동로마 제국을 침공했다가 쫓겨난 바로 그 보에몽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보호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각자 다른 야심과 욕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차하면 목표를 바꿔서 동로마 제국을 약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르망도와 백작은 알렉시오스에게 이런 황당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알아두시오. 나는 왕 중의 왕이고 하늘 아래 있는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니 내가 도착하자마자 내 고귀함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오. 십자군은 가는 곳마다 식량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만약에 거절하면 그 마을 전체를 약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를 죽이기도 전에 수많은 동료 그리스도인이 십자군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천 명의 유대인이 십자군에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알렉시아드는 십자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황제는 무수히 많은 켈트인이 접근한다는 말에 염려했는데 이들의 무지막지한 공격 방식과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성격, 기이한 천성과 여기에 딸려오는 모든 특성 때문이다. 이들은 항상 돈에 목말라 있었고 기꺼이 휴전을 무시할 것도 알았다. 그러나 황제는 낙심하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알렉시오스가 바란 건 정규군의 지원이었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폭도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점점 더 많은 십자군 무리가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러 십자군 부대가 따로따로 이동하고 있어서 이들은 모두 다른 시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십자군이 한꺼번에 모여더라면 압도적인 병력을 이용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노릴 게 분명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알렉시오스는 십자군 부대를 잘 대접하면서 이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톨리아에서 정복한 도시와 땅을 동로마 제국에 넘긴다고 서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동로마 제국은 십자군의 힘을 이용해서 아나톨리아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대가 오랫동안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머물지 못하게 이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서 바다를 건너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한데 뭉치면 무슨 일을 꾸밀지 몰라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렉시오스의 요구에 항상 고분고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알렉시오스는 상대를 봐가면서 때로는 무력으로 굴복시켰고 때로는 식량으로 협박하거나 뇌물을 줬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알렉시오스는 설득의 달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십자군 귀족이 갑자기 황제의 자리에 앉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하자 알렉시오스는 화를 내는 대신에 그를 따로 불러서 적을 만나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알렉시오스가 십자군에 건넨 가장 중요한 조언은 적을 너무 뒤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튀르크군이 매복을 활용하는 습성을 잘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얼마 후 보헤몽이 도착했을 때도 알렉시오스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예전에 둘이 싸웠던 것에 대해서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헤몽은 의외로 순순히 충성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충성서약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후 그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알렉시오스의 세심한 노력 덕분에 십자군은 큰 사고 없이 바다 건너 아나톨리아로 건너갔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알렉시아드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